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음, 여러 가지 근황들이 좀 궁금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시 개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종목을 다시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게 느낌이 좋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건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지금 거의 4시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성들이 좀 들어갔고 어, 또 현업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저는 12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종목을 고를 때 노하우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방송을 늘 추구해 왔었고, 성과도 나쁘지 않았었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도 기쁜 마음에 다시 방송을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을 때는 그 2만 7천 명까지도 구독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만 9천 명 그나마도 감사한데 어, 여러분들 좋은 자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저의 과정입니다. 어, 뭐 차트 보세요. 바닥이잖아요 하면서 손님들한테 권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트렌드를 일단 그 큰 흐름에서 먼저 분석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21년 말부터 기준금리,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제로금리에서 5.5%까지 가파르게 올려왔던 이제 그런 시기, 그다음 23년 6월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동결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인상하고 이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시기를 시장을 기대하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흐름들이 한국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반등하는 원인들도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겠다, 혹은 더 올라가진 않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시장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2,500이면 좀 높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남들이 다 생각하는 거를 똑같이 생각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또 개인은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워하는 그 마인드가 오히려 기회로 다가왔던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한때 잘 나갔던 전기차,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던 전기차, 뭐 배터리, 그다음에 60만 원, 50만 원 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보고 결국에는 시장에는 트렌드가 중요하구나라는 이제 어,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고요.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전기차는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도하는 트렌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이 오르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실적을 봐야 돼요. 롱런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잠깐 단타하는 거는 뭐 실적 안 봐도 됩니다. 차트 모양 혹은 전날 상한가 친 거 따라잡는 거 혹은 이제 아침에 갭상하는 거 잠깐씩 먹고 나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한두 번, 뭐 많게는 세네 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런 투자 방법은 오래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여기 말씀드렸던 트렌드, 테마라고 하죠. 시장의 테마가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 있느냐까지가 이제 중요 그 관심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올리는 건 주가를 올리는 거는 결국 수급이다 보니까 수급을 잘 따라와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느냐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좀 작으니까 코스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결국에는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대형주를 살 것이냐, 그다음에 부품 장비주를 살 것이냐, 혹은 뭐 그 밑에 테마를 살 것이냐인데 음, 예전 같으면 이제 대형주 혹은 시장 코스피가 저점에 있는 부근에서는 대형주가 좀 유효한 시장이었겠지만 반등하는 국면에서 특히나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어, 금리가 오르면서 버텨왔던 작은 기업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대형사들은 금리가 오르는 거에 뭐 물론 영업이익에 타격은 받겠지만 크게 뭐 기업이 한 개 기업까지 떨어질 위험은 없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작았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장비 부품주들은 이런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속에서 버텨왔던 종목들은 특히나 금리나 시기를 맞아서는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정답을 말씀해
해달라고 한다면 이제 부품주가 되겠죠. 어떤 차트상에 이건 지금 코스피지만 종목을 고를 때는 종목 차트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포인트들이 있느냐, 이런 저점 포인트 혹은 200일선을 무너뜨리는데 반등을 했고, 지금 코스피 되게 중요한 시기에 있는 거죠. 이 초록색이 200일선이고 이 파란색이 120일선인데 이 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의 파괴력. 왜냐하면 계속해서 위에서 놀다가 결국에는 한번 200일선을 무너뜨렸을 때, 보통 이제 200일선을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200일선을 무너뜨렸을 때 시장이 무너지는 속도, 그다음에 거래량이 붙었을 때의 무서움 속도를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올라올 때 이 200일선을 다시 뚫고 올라올 수 있겠느냐는 거시경제 흐름이 좀 중요한데, 이런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오늘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면 되는 거죠. 11월에 이슈를 이제 한 줄로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뭐 뉴스에서 한두 개 보면 흐름 파악 자체는 되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 포트폴리오에다가 직접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적용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되게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 관리해 주시는 PB나 이런 이제 자산 관리 담당자들이 매일매일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분하고는 좀 오래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줄, 다섯 줄 정리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10월 달에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FOMC가 있을 때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여타 기타 국가들보다 컸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고요. 특히나 10월 달에는 공매도 금지 이제 이슈가 계속 있었고,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좀 받는 잠깐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매도 금지시켰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계속 올릴 수가 없는 게, 이미 쳐놓은 공매도를 주가 계속 오른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는 이제 좀 무리하더라도 주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그 호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잠깐 가졌던 모멘텀을 이제 실망으로 잃어버린 상태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더 큰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계절적 특징은 이제 보통 11월, 12월 연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1월 효과로 1월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2월, 3월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차트로 다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슈를 이제 좀 이제 매크로적으로 본다면, 연휴 전에는 이제 미국의 예산안 합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연휴 전에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연휴 이후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결국에 하나증권에서 결국 이제 에코프로를 계속해서 이제 좀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코스피가 덩달아 무너지고, 근데 물론 코스피를 크게 보면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했다라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시총이 커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끼쳤고, 다시 말하면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면 좋은 종목들은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주로 오를 거냐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AI와 이제 로봇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종목들 주도한 업종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 테슬라, 뭐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뭐 천정부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도주 테마를 이 대형주까지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 삼성 SDS나 뭐 이런 종목들을 보고는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테마만 선정한 거고, 실적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결국에 저는 기아와 이제 기아 관련된 부품주가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관련된 이제 부품주를 고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3대 자동차 회사가 파업을 하면서 어, 지금으로서는 이 파업이 중단이 되고 협상이 잘 되면서 어,
좀 잘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금을 연에 25%씩 올려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악조건 속에서 파업을 성공시켰다, 그 파업을 중단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파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25%의 임금이 올랐던 부분들은 결국 차값에 녹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10월부터는 계속 기아차로 밀었습니다. 기아로. 그래서 기아가 지금 10월에 밀렸을 때도, 장에 밀렸을 때도 안 빠지고 계속 버텼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도 오히려 대형주 중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부품주로 가져왔던 종목, 그 종목의 내용은 결국에는 아까 대형주냐 부품주냐를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이고 시장의 어떤 영업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다면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회전을 바탕으로 부품주나 그런 소형주,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로 보통 이제 분류를 하는데, 성장주 쪽으로 더 힘을 싣는 이제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거 참, 그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원인들입니다. 21년 말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 막 풀리면서 이제 금리가 막 이제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금리가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결국에는 물가거든요. 물가. 그래서 물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낮추는 국면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데이터가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지표일 텐데 3.2%까지 떨어졌어요. 어쨌든 거의 뭐 상식화되어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바라는 물가 수준은 2%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23년에 이제 물가 12월 14일 날 이제 FOMC가 있거든요. FOMC가 이제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동결하고 뭐 올리고 할 텐데, 물론 동결할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FOMC 보통 이제 이틀 전에 이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CPI. 되게 중요한 지표죠. 여러분들 CPI 우리나라 물가 지수도 모르면서 이제 미국 물가 지수는 아는 이제 그런 수준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이 FOMC 이틀 전에 CPI가 나온다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12월 12일 정도에는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수가 오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이거. 어쨌든 경제 지표가 너무 좋고 너무 경제가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안 낮춰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네. 금리 안 낮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빠지니까 와, 더 이상 금리를 안 낮추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즉, 이 아래 공포, R이 리세션이거든요. 경기가 이제 호황이 아니라 이제 뒤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공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출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좀 보면 이제 M2라고 하는데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통화량이 요건데, 돈은 되게 많아요 시장에. 왜냐면 돈도 많이 풀어놨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금리 안 올리고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기 자금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공포도 무섭고 부동산 가격은 뭐 계속 오르다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 자금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대기 자금. 이 대기 자금의 차트는 여기 보면 이제 주요 12개국에 합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인 거죠. 금액이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떨어질 때마다 이 시가총액이 떨어질 때가 결국 주가가 빠질 때인데,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 자금, 대기 자금으로 시장을 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금리를 계속 높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회사채 만기 돌아오는 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채가 이제 그 기업이 자금을 모을 때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죠. 근데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거고요, 주로.
근데 채권은 주식은 경영권을 줘야 되죠. 의결권이라는 걸 줘야 되고 주식을 준다는 건 이제 주주한테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건데 채권은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만기 때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회사들은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이제 작은 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제 돈을 좀 융통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은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5년, 뭐 7년, 10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게 되죠. 근데 5년 전에 발행했던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발행했던 뭐 3년 이렇게 있고 이런 채권들이 만기가 돼서 이제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돈 빌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못 갚아요. 이게 또 자꾸 대출이 대출을 낳고 뭐 3년 뒤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만기 연장하고 이런 저 자신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게 23년이 요만큼이고요. 24년이 이만큼이고 25년이 이만큼인데 되게 규모가 커요. 이게 24년만 봐도 800조, 뭐 1000조 이런 식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근데 연장을 하려고 돈을 못 갚으니까 연장을 하려고 봤더니 이때는 이제 18년, 19년도에는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5%잖아요. 기준금리가. 채권금리 더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못 갚고 연장하려고 봤더니 이제 영업이익률이 보통 3%에서 한 7% 사이에 대부분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금리가 이만큼 올라버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버티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 혹은 올려서 고정시킨다라는 것은 미국이 과연 이제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게 우선인가라고 봤을 때 물가를 계속해서 높이기에는 이런 만기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들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지겠다라는 이제 데이터인데 결국 패드워치가 이제 CME가 아니라 저기 패드워치가 CME 패드워치 맞습니다. CM이라고 이제 되게 미국에서 큰 회사가 있어요. 거래소인데 여기 공식적으로 거의 데이터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버벅거리네 오랜만에 하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요. 낮아요. 이렇게 거의 뭐 없다라고 보는데 데이터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초록색이 기준금리의 인하 확률이거든요. 이제 FOMC가 기준금리 인하할 확률을 공식적으로 냈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10월 말에는 이만큼 있었고 11월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23년 3월까지가 되게 되면 10월 말 지난달까지만 해도 8%의 확률이었는데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큰 이제 확률은 24년 5월, 6월이 되면 될수록 30%였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11월 달이 돼버리니까 한 달 지난 현재로서 60%까지 올라갔고 6월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가게 되면 약 84% 특히나 올랐던 게 중요하죠. 지난달에는 요만큼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한 달 더 지나고 보니까 더 높아진 거죠. 거의 80% 확률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겠다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면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금리가 낮아질 거다라는 이런 심증은 있는데 이런 데이터로 보면 좀 더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큰 여기 이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요게 땡겨질 수도 있겠다. 요렇게까지 시작되는 확률 30%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결국은 이제 투자자 수가 늘고는 있는데 이제 느는 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삼성증권에서는 좀 어느 정도 우려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결국 예탁금 자체가 많이 줄었다. 결국에는 이제 예탁금하고 이 종합 주가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국면이다라고 이제 20년부터 데이터가 있는 건데 다 같이 물려 있고 다 같이 힘든 건 맞잖아요. 지금 반토막은 우습죠. 대형주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갔다가 3, 40만 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도 무너지는 와중에 이 예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예탁금이 줄었고 그래가지고는 시장을 이 나스닥처럼 다우처럼 S&P처럼 막 올라주면 좋은데 코스피는 어쨌든 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탁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요만큼 올리고 다시 요만큼 올리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만큼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뭐 힘들다 힘들다 하시지만 좀 약간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처음에 이제 월평균 데이터 이런 거 되게 저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데 11월, 12월, 1월 달에는 이제 코스피 월평균 수익률로 봐서는 이제 좋았다. 그래서 아직 우리 11월 중순이니까 10년 놓고 봤을 때 11월, 12월은 이제 월평균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어떤 걸 볼 건지를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목이 되게 아픈데요. 소매 판매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리테일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실생활과 관련돼 있는 이제 판매 데이터인데 좀 좋지 않다라고 나온 겁니다. 어떤 것이 좋지 않냐라고 구체적으로 봤더니 아울렛 파란색이 아울렛인데 아울렛의 주가 아울렛 종목을 담은 주가는 좋았고 그다음에 백화점은 좋지 않았다. 뭐 당연한 수준이겠죠. 이제 반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 트렌드 자체가 목이 쉬었어요 벌써. 소비 트렌드 자체가 이 백화점 쪽으로 보다는 이제 싼 거, 그다음에 좀 이렇게 저가 소비가 호황이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지난주 한 주간의 이제 수급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 누구나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시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결국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에 좀 쏠려 있나라고 봤을 때 이 기관들이 제조업 쪽에 많이 담았습니다. 제조업이 대표적인 결국 기아거든요. 기아. 전기전자도 많이 담았었지만 눈에 띄게 담았던 거는 이제 결국에는 제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의 약재 이제 개인은 매도세. 개인이 원래 이렇게 시장 올라올 때는 빠지는 거는 이제 10년 동안 봐서 익숙한데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뭘 담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제조업에서 기아를 제일 많이 담았어요. 기아차가 결국에는 이제 좀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시장의 수급인데요.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쪽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또 제조업이 수급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장이 이제 돈이 많아야 대형주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제조업이 대표적으로 부품 장비주가 포진되어 있고 완성차 업체도 몇 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보면 이제 11월 들어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200일선을 안 무너뜨리고 200일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인데 추세선을 무너뜨리냐 안 무너뜨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량주를 판단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200일 동안 즉 6개월 반기 정도는 한 분기는 무너지더라도 다음 분기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전교 1등인데 10등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제 다음 중간고사, 다음 기말고사에는 1, 2등, 3등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우량 학생인 거죠. 그래서 무너뜨렸을 때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너뜨려서 결국 요걸 안 무너뜨리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아로 10월달, 11월달에는 좀 재미를 좀 봤어요. 근데 다시 이제 이 주가 추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 121선, 20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왔는데 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또 저항선 부근에 또 와 있는 거죠. 이제 9만 원대가 거의 저항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9만 원을 먹느냐 아니면 이제 다른 종목을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제 기아는 조금 그렇고요. 기아가 올랐던 이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엄청 잘 팔리고 있잖아요. 벤츠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결국에는 그 휘발유 값이 엄청 오르면서 이제 지정학적 이슈라고 하죠. 전쟁 터지고 막 이러면서 휘발유 값이 막 90불, 배럴당 90불 막 넘어가면서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멀리 가는 거야 어차피 연비가 잘 나오니까 괜찮은데 짧게 가는 것들인데 충전은 좀 더 자유롭고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보통 4, 50km 간다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차들이 수요가 갑자기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기아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는 이제 사이즈가 아무래도 시총에서 차이가 좀 나긴 해요. 근데 현대가 20년부터 제일 삽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수소차거든요. 수소차로 밀어보겠다 하면서 전기차보다도 수소차를 더 밀면서 수소차는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폭발 위험이 있잖아요. 폭발하면 수소 폭발은 항상 초월한 거의 다이너마이트급인데 그래서 이 수소 충전기 하나 설치하는데도 20매덕씩 들어가고 그 당시에 기준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결국에는 좀 보급이 안 되고 삽질을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기아는 하이브리드에 주력을 했던 이제 그런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랑 기아를 비교했을 때 물론 주가는 좀 하락해 있고 물론 시가총액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는 결국 주가가 그 발행 주식수가 기아가 좀 더 많습니다. 2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시총은 조금 더 작고 즉 이제 오르는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는 비슷해요. 퍼는 여기 있는데 6배 정도. 보통 코스피 퍼가 10배 평균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배 정도면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더 올라서 그렇지 원래 4배 5배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 매출이 거의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매출이 기아 40% 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0조가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기아 뭐 계속 좋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복귀하면서 사실 좀 좋은 종목을 가져오고 싶고 종목이 한 3, 4개 정도 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들 뭐 살짝 말씀드리면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S&T 모티브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우리 제도권의 부흥을 함께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주는 이제 다음 음극재 양극재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S&T 모티브거든요. 기아 현대의 이제 충전 발전 모터 시동 발전 모터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초부터 잠깐 반등하다가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 코스피 반등하는 시점, 기아가 반등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실적이 고꾸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차트가 되게 예쁜 겁니다. 이거 보면 반등하는 데는 정확히 반등해주고 거래량도 올라와주고 그리고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는 결국 일목균형표 요 구름대가 일목균형표인데 이 구름대를 결국 들어오게 되면 전쟁터거든요. 들어오면 전쟁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지나간 데이터들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제 52주 선행 앞으로 52주를 내다봤을 때 주가는 이 부분에 있을 거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선행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52주까지 멀리 내다봤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여기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데 대표적인 저평가된 제조 부품주입니다. 지금 보면 퍼가 5배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코스피 평균으로 한 10배 또 좀 부풀려져 있는 거는 막 100배, 200배 막 이러거든요. 5배의 퍼는 결코 고평가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주가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에 비해서 일단 못 올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10배 밑으로는 다 괜찮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납품업체가 GM이랑 현대랑 뭐 기아랑 푸조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GM의 볼트 단산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락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시동 모터를 이 S&T 모터스가 매출 확대를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기아랑 현대가 이제 앞에 설명드린 부분을 좀 종합해 보면 금리는 낮아지고 시장은 올라갈 확률이 크고 그다음에 그 시장 트렌드 자체는 대형주냐,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이런 걸 따졌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이 성장주, 부품주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트렌드 자체가 이 자동차 파업이 미국에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거의 2, 3개월 동안 끌리고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못한다라는 것은 자동차 값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올라가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를 못 낮추고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봤을 때 자동차 파업이 되게 큰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20% 이상 올려줄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차값에 반영이 되면서 현대와 기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기아랑 현대차를 좀 많이 봤었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눈을 좀 돌린 거죠.
그리고 그 매출 구조 자체가 물론 이런 모터 매출도 있지만 방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계약이 좀 크게 해놓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계약만 해놓고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 매출이 인식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벌어놓은 돈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도 높아요. 그래서 54,000원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아까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요.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약간 성장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23년 초 정도의 수준이라고 봤을 때 주가는 지금 23년 초 이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거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24년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좀 자본 그 좀 이렇게 대출이자나 이런 것도 낮추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힘을 또 주기에는 부채 비율이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더 그 약을 팔 거면 부채 비율이 보통 높잖아요. 회사들이 보통 200%뭐 100% 이상 되니까. 근데 금리 떨어지면 이 나가는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또 너무 자산이 또 많은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또 좋게 생각하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보통 이제 7%, 3%, 7% 나온다고 했는데 10% 가까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시적으로 지금 아까 단산 이슈 때문에 조금 밀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종목을 일단 그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 특성상 뭐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바로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제된다라는 것은 다음에 며칠 있다가 혹은 뭐 1, 2주 있다가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또 이제 물리더라도 저희는 이제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종목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도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성과를 못 내면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드릴 테니까 이제 매수 버튼 누르는 건 여러분이고 종목을 가져온 만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랑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화장품 관련주인데 다음 그 재료로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또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박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는 공개 방송이고요. 똑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있는데요. 가입 누르시면 제가 그 텍스트 창에 종목들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소통 같이 하실 수 있고 혹은 이제 1대1로 카톡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메일 주시면 저랑 얘기하시면서 카톡 아이디 알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복귀해서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호흡도 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만 또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